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쓴소리 하는 자체가 이건 자기 무덤 파는 거다. 이런 인식이 지금 쫙 깔려 버린 거죠, 이게.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제 당도 말이죠. 새 정부가 들어와서 새누리당도 새로운 어떤 이 혁신 차원에서 뭔가 이 필요하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지금 황우려 대표 체제로 지금 내년까지 계속 간다는 거잖아요. 이게 당원 당규대로. 그랬을 때 이 새누리당이 정말 이 통법부 옛날에 이렇게 통과 의뢰하는 그 입법부가 통법부로 변화하는 전락해버리는 그런 부분의 어떤 이 조정장치의 역할.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은 정부조직 개편안 같은 부분을 하나 예를 들어 봤을 때 도무지 이 새누리당에서는 아무도 몰랐던 그런 부분, 인수위 내에서도 뭐 세 분만 어떤 이렇게 이 안가에 작업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런 식의 그 정치 프로세스라는 것은 좀 상당히 위험하다. 이 권력이라는 것은, 정치라는 것은 어쨌든 간에 권력을 배분을 갖다가 제대로 해나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게 권력이 그 너무 독점화 돼버리면은 이 함께 정권을 일궜던 사람들 내에서도 권력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게 숨이 콱콱 막힐 것이다. 동맥경화증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그 결과가 아마 4월 이 재보궐, 그 다음 10월 재보궐 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이명박 정부도 처음에는 그 예교 정치를 멀리 했기 때문에 거의 국회의원들을 입각시키지 않았잖아요, 이게. 그래서 어쨌든 그런 위기를 좀 겪고 나서 그래도 정치인들 갖다가 좀 이렇게 이 비중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내각에 입각시키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 4월달은 아마 포기하는 것 같아. 예를 들면은 이 노원병은 그러면은 그 저쪽에 연도가 있으니까 예를 들면 1대1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은 그렇게 넘어가고, 근데 10월달에 이제 그 문제일 건데. 노원병 뭐 야당이 뭐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이 동네 자체에 대해서. 물론 뭐 사냥터야 뭐 야당이 유리한 사장. 아니, 그렇게 말하더라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 지난번에 나왔던 그 국회의원을 했던 그 누구죠? 홍정욱이가 하는 상당히 어려워요. 예. 근데 그 친구, 그 홍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럴 뜻이 전혀 없는. 나올 뜻이 없대요. 예. 지금 보니까 나경원이가 끊고 있더라고. 예. 이준석이 가능성. 이준석이 서다는 지금 나경원이 공을 좀 많이 들이고 있고, 보니까 저 허준영이 지난번에 나왔던 그 코레일스랑 허준영이는 지금 뭐 이러고 있는데, 보니까 저쪽에서는 나경원이가 지금 보니까 조금 세게 하고, 이준석에서 쓴소리 많이 해서 안 돼. 쓴소리 한 사람은 아까 우리 저 김문구 우리 저 대표님 말씀대로 이런 거 있죠. 아마 선거 때까지는 마지못해 쓴양 먹는, 저 어쩔 수 없이 그 뭐 김종인이다, 이상돈이다, 이준석이다, 쓴소리다, 또 유승민이다, 또 심지어는 원래 친박이다가 조금 나중에 한번 당선된 직후에 보면 쓴소리했던 이혜훈이다, 이런 분들이 보면은 아마 상당히 지금 이혜원까지도? 이혜훈이도 한 2번 쓴소리 했잖아요. 아니 최근 상황 이혜원도 녹록지 않다. 너무. 그리고 또 그분들이 그래요. 보니까 분위기가 잠깐 나한테 들어올게요. 보니까 나한테 자체가 약간 사람이 하나. 그리고 유승민 같은 경우는 대구 경북에서는 이미 박근혜하고는 사사건건 각을 세워요. 뭐냐니까 어차피 권력은 5년이고 박근혜 정부 5년 경험이 있잖아요. 5년이지만 3년 지나면 끝이거든. 3년을 한 게 2016년 총선 끝나면 끝이에요. 박근혜 정부는. 유승민 아버지가 유수호잖아요. 정치를 아는 거지. 그 지난번에 대구니까 잘 아시죠. 대구 시당 내가 강의하고 새누리당분들 식사를 하면 했는데, 그러니까 시당위원장 할 때부터 예를 들면 통합의 정치를 한 거야. 자기가 친박인데도 친이계를 사무실장을 앉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대중적인 어떤 TK에서는 이제 앞으로 대구 경북을 갖다가 대표할 정치인을 뽑잖아요. 이제 뽑으면 2등이 안 보여. 독보적 1위야, 유승민이. 그렇다고. 독보적 1위야. 2위가 없어. 중앙에는 잘 몰라, 이거를. 그러니까 독보적 1위야. 그래서 독보적 1위기 때문에. 유승민의 견제 들어간 거예요.
견제 들어오는데 그 유승민 견제하라 이거야. 그럼 나는 내 조대로 가면 된다는 거니까 그 조대로 갈 거고 그다음에 나머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저 김종인 이 양반도 보니까 그럼 그 나이에 무슨 뭐 정치하시겠어요? 보면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스타일로 봐서 박정희 대통령 똑같아요. 안 씁니다. 쓴소리 한 사람은. 아니 안 그래도 생각해봐요. 박근혜 대통령 뇌리는 이거라고. 나는 평생 고민해가지고 그 한 문제만 두고 몇 날 며칠을 고민해서 얘기했는데 건성으로 두고 김종인의 틱파가 이건 불기형이야 불기형. 안 돼. 그러니까 이성들 틱파가 안 돼. 그러니까 무조건 내내해야 돼요. 내부적인 거 있지만 또한 상대적으로 다시 이제 여기다 빼고 이제부터 조금 이건 오프야. 그 당장 뭐 4월도 그렇지만 결국은 야당의 정치라고 맞물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금은 정말 야당이 취약한 상태에서 야당도 취약하고 새누리당도 실종돼 있고 아니면 박근혜 중심 당분간 휩쓸려 갈 수밖에 없고 집권 촉각이 겹쳐서 야당 어떻게 보세요? 전 야당은 보면 지금 당장은 5월 4일날도 지금 전당대회가 잡혀있죠. 5월 4일도 잡혀 있는데 지금 어쨌든 너무 지난 12월 19일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에 뭐 오늘도 보니까 이제 뭐 도화신문에 나오기에는 그 이제 한상진 대선 평가위원장이 이제 전체적 흐름은 일단 친노가 물러서라 반성하고 물러서라 뭐 이런 이야기 쪽으로 가닥 잡고 있는데 뭐 그런 흐름을 거쳐서라도 이번 5월 4 어떤 지금 그 혼란은 어디서도 그건 뭐 감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고 5월 4일 전당대회를 통해서 일반 단일성 대표하고 이제 그리고 이런 이제 합의가 아닌 협의성 최고위원 이래서 이제 단일성 집단 지도 체제로 어느 정도 가닥이 갖추어지고 하면 문제는 야당이 그렇습니다. 여당이 잘하면 야당이 존재감이 점점 없어져요. 근데 항상 야당의 존재의 이유는 정부와 권력을 견제하고 때로는 반대를 위해 반대를 하는 것이 야당의 존립 이유입니다. 그거 하나 보면 야당은 못하네요. 야당은 당장 능력은 이미 과거 같은 경우 야당은 한 번도 집권을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저놈들 반대를 위해 반대하는구나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민주통합당 같은 경우는 연이어서 10년을 갖다 집권해본 경험이 있는 언제든 수권할 수 있는 정당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은 지난 12월 19일 날 표로도 증명된 거 아닙니까?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뭐 48% 1469만 표에 지금 알았습니다만 그 표는 어마어마한 표. 이명박 받은 표보다 많아. 200만 표가 이명박이 받은 표가 많아요. 그런 걸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고 저는 그런 나름대로 저력을 바탕으로 또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박근혜 정부가 이 출발 때부터 이런 혼조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곧 그동안 뭐랄까 조금 시리에 빠져 있거나 이런 어떤 전통적 그 야당 지지계층들이 곧 새로 5월 4일 출범하는 야당에게 상당히 기대를 하면서 그런 기대들이 폭발하는 시점 10월을 보고 거기에 물론 이제 안철수 변수가 있습니다. 안철수도 보니까 이번 4월 어떠한 형태로든지 뭐 측근을 내보내든지 관여하는 가운데 본격적으로 10월부터는 준비하지 않겠는가. 10월 재보선은 그 10월 재보선을 준비해야지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돌입할 수 있는데 한 가지 여기서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야당이 됐든 여당이 됐든 그래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 당선 시절 계속 거듭 얘기했던 것이 이른바 기초위원과 기초단체장에 대한 공천 배제입니다. 정당 공천 배제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입법화되기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이 자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되는 부분이니까. 하지만 그것이 만약에 조금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논의만 되더라도 안철수는 다시 돌아오면서 자기 어떤 틈새 시장을 갖다가 차지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게 되고 내년 지방선거, 그러니까 올 10월 재보선과 내년 6월 지방선거 사이에 야당은 다시 원래의 체력을 갖다 충분히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또 하나의 어떤 뭐랄까 또 하나의 어떤 스페어 타이어라고 할까요? 또 하나의 세력으로서 안철수를 중심으로 한 중도, 승두부는 뭔가 정치 세력화할 것이고 결국 보면 결론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그 새누리당을 갖다 사실상 총재로서 새누리당을 갖다 관장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그런 어떤 정치 스타일로 봐서는 점차 새누리당 활력을 이뤄갈 것이고 의미가 쪼그라들어갈 것이고 그런 반면에 상대적으로 야당과 이른바 안철수 세력은 더 커갈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장 예를 든 4월의 경우에 안철수 대리인 얘기하셨는데 정당 조직이 안 만들어진 상태에서 안철수 본인이 나서지 않는 한 의미가 있겠어요? 저는 뭐 민주당은 뭐 어려움은 계속될 거라고 봐요. 5.4 전당대회 일단 뭐 구도는 지금
김부겸, 김한길 일단 두 사람 정도는 이제 가시화가 되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친노 쪽에서 친노 진영이 김부겸하고 연대를 할 거냐, 아무래도 좀 불안하단 말이에요. 김부겸은 친노 입장에서는 완전히 같이 갈 것인지 계속 끝까지 이런 걸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어떤 정세균 카드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할지 그런 게 좀 유동적인 게 있는데, 전 어떤 구도가 되든 간에 일단 모바일 투표제가 없어지는 쪽으로 최종 확정이 되면은 김한길 체제가 들어설 가능성이 좀 상대적으로 크지 않나 이번에는 좀 이제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제 물론 대표 권한이 이제 좀 커지기 때문에, 공천권을 갖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 아마 친노 주류 쪽에서도 그렇게 쉽게 물러서진 않을 거로 보여서 아무튼 격전이 치러질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주류 세력이 그냥 당권을 갖든, 다시 이제 인물만 바꿔서 다시 당권을 갖든, 아니면 이제 그 비주류 쪽에 김한길이 이제 대표가 들어서든 간에 어떤 경우든 간에 민주당이 지금 이 개파할 때 이거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나는 게 좀 어려워 보이고, 그리고 또 비주류로 당권이 넘어간다 하더라도 사실 비주류가 또 대중적인 신망을 얻고 있는 이런 상태가 또 아니고, 구심이 이렇게 사실 또 제대로 돼 있는 경우도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민주당이 지금 박근혜 정부의 어떤 강한 단일한 어떤 그 견제 세력으로 자리 따기는 여전히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럼 여당도 약하고 야당도 약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저는 야권 질서가 이제 내년 지방선거까지 재편되는 과정이라고 봐요. 이번에 노원병 이제 보궐선거를 이제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마 노원병에는 이제 안철수 쪽에서 이제 안철수 본인은 아니고 아마 이제 안철수 쪽에서 이제 출마를 한다고 이제 보면 될 거고, 그거를 이제 시작으로 해가지고 이제 10월 재보선, 아마 그때는 상당히 여러 사람들이 아마 이제 나가겠죠. 이거 어찌고 그 과정이 이제 내년 지방선거에서 결국 이제 야권의 질서가 어떻게 되는가가 이제 결판이 나는 그런 과정을 이제 단계적으로 이제 거치게 될 텐데, 저는 이번 노원병도 그렇고, 노원병에서도 저는 최종적으로 당선이 새누리당이 될지 안철수 쪽이 될지는 이제 지켜봐야겠는데, 야권의 이제 단일화가 어떻게 될 건지 등등, 아니면 민주당하고의 이 격차가 어떻게 될 건지, 표가 어떻게 집중이 될 건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봐야 되는데, 저는 안철수 쪽이 민주당 후보는 아마 누를 거다, 최소한 2위는 할 거다, 저는 그렇게 좀 예상을 해요. 그리고 이번에는 호남 보선이 없는데 10월에 호남까지 들어가면은 아마 호남에서 이제 민주당이 이제 무너질 거다, 그렇게 이제 전망을 해요. 근데 아마 거기까지만 가면은 민주당으로서는 이제 치명적인 상황, 일단 호남에서 무너질 것 같다는 그 신호가 이제 발생을 한다면은, 그래서 저는 수도권하고 이제 호남에서 민주당의 위상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을 한다면은 내년 이제 지방 선거는 상당히 그 결과는 야권의 질서를 상당히 이제 재편하는 수준으로까지 갈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좀 설명해요. 저도 여야 나눠서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야당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도 김한길 체제가 들어서면 당 바깥에서 오늘 조선일보 일면에 안철수 정부가 출당한다는 그런 보도가 일면에 났더라고요. 4월 재보궐선거는 이제 비공식적으로 측면 지원하는 것으로 이제 나오겠지만 10월 달부터는 당을 만들고 이용하겠다. 근데 박근혜 정부 입장에서는 1년 차에 중간 평가적인 성격이 있는 10월 재보궐선거는 큰 위기로 닥쳐질 수 있는 선거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지율이 아마 올 초 중반 후반으로 가면 지지율이 자연스럽게 빠질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에서 중간평가적인 선거에 있어서 이제 야권이 꽤 약진할 수 있는 선거라고 했을 때 안철수 신당이 만들어지고 또 그 친노 중심의 현 지도부에 민주당이 계속 가게 된다면 당 바깥에서 안철수 원심력 때문에 야권이 또 분열될 가능성도 있고, 그런 상황을 우려한다면 민주당 내부에서는 김한길 체제를 용인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당 쪽으로 다시 눈을 돌려보면, 사실 5년 전에는 박근혜가 블루칩이었었죠. 미래 권력으로서 5년 후에 이제 후보는 박근혜로 기정사실화되어 있었던 그 여당 속 야당 역할을 해왔었는데, 지금은 여당 내에서 그런 블루칩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고, 과연 2016년 총선 때 과거 총선처럼
포스터에 박근혜 대통령 사진이 얼마나 등장할 수 있을지. 아마 2016년 총선에서는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당했었던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의 사진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 여당 선거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고요. 또 2017년에 대선 잠룡으로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사실 마땅치 않습니다. 지금 뭐 정몽준, 김문수 등등의 이제 잠룡들이 있지만 야권에 비하면 지지율이 굉장히 낮은 측면이 있고, 야권은 민주당 내에는 그 지금 중앙 여의도 정치에는 그런 잠룡들은 보이지 않지만 대부분 그 지방 정부의 박원순 시장이라든지 송영길, 안희정 등의 시장 지사들이 지금 그 지방 정부에 포진되어 있는데, 아무튼 여당 내에서는 2017년, 2016년 총선과 대선에 그런 잠룡들이 지금 블루칩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그 박근혜 정부의 집권 후반기는 여당의 힘이 굉장히 약화되어 있고 질이 멸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 그래서 당청 관계가 지금 쓴소리를 못하는 친박의 의원들이 집권 중후반기에는 쓴소리를 이제 굉장히 많이 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신박이라고 하더라고요. 신박과 친박과의 갈등이 굉장히 신박. 네. 네, 새로 생기는. 네. 세박과 이제 이 친박 간의 갈등이 중반 후반기에는 굉장히 고조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당청 관계가 굉장히 중반 후반 가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아까 그 던진 화두 여의도 정치가 과연 제대로 구성될 수 있을 것이냐. 저는 MB 정부에서만큼 굉장히 여의도 정치는 유명무실화 될 수 있다. 좀 어려운 정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쪽만 모여서 그런가 예전에도 이렇게 정부 바로 시작하는 무렵에 정권에 대한 우려 섞인 진단이 이렇게 있었나요? 그 뭐냐 그런 거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실상 5년 동안 또 하나의 대통령이었잖아요. 이명박 대통령의 또 하나의 우리 옛날 보면 낮의 대통령, 밤의 대통령 하듯이 어떻게 보면 청와대 세종로의 대통령이 있었으면은 여의도의 대통령은 박근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5년 동안 보여줬던 그런 모습들을 갖다가 네가 좋다. 그럼 여의도 및 세종로 전체 대통령이 되었을 때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했을 때, 아까도 굉장히 처음 보면 선거 기간 중에 과거사 논란 나왔을 때 어쨌든 이를 악물고라고 가서 뭐 사과하고 아버지를 갖다가 먼저 딛고 일어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데 반해서 막상 당선되고 나서 보여준 모습은 또 그 예전도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간 데 대한 국민들의 우려, 어떤 뭐랄까 조금 뭐랄까 선거도 조금 당한 거 아니야? 뭐 이런 느낌들, 그런 느낌들 때문에 뭐 그런 거가 그러지 않나 싶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약간 총체적으로 보면 박근혜 저 대통령이 이제 의원 시절에 선거의 여왕이었습니까? 선거에 51.51승인가 했죠, 계속. 근데 이제 대통령이 돼서 여왕의 선거를 치르면 그 결과는 굉장히 반대가 될 것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선거에는 잘못 개입되면 탄핵되죠. 그러니까 여왕의 선거니까 어쨌든. 근데 지난번 선거의 여왕이었고, 저번에 선거에서 여왕, 여왕, 이제 여왕의 선거는 그때는 판이 안 양상할 것이라는 것이고, 저는 아까 전에 대구 경북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뭐 제가 뭐 지역 정치 활동 그쪽에서 해왔으니까 대구 경북이 보면 지금 TK 쪽 대구 경북도 이제 PK 부산 경북 영남 지역이 전통적으로 의석수 60석 아닙니까? 60석이 사실 전통적으로 보면은 보수 정당의 텃밭이고 밀어주는 건데, 김영삼 때도 그 텃밭에서 전석을 해갖고 대통령이 됐는데 임기 중반부터 TK가 싹 이반을 해버렸어요. 죄송합니다. 중요한 얘기만. 근데 왜 사소리가 나? 이 원래 근데 지금도 보면 그때 좀 유명했던 게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뭐 낙동강에 엄지손가락이 둥둥 떠다닌다. 왜? 찍었다가 쏘가서 손가락 잘라서 다 버렸다. 낙동강에 손가락 둥둥 떠다닌다. 김영삼 때 김윤아 씨들을 중심으로 해갖고 우리가 남이가 그래서 찍어줬더니 남이 나보다 더 못하더라. 아니 진짜 그 20년 전 얘기인데 손가락 다 잘라서 낙동강 대구 경북산에서 낙동강에 엄지손가락 버려갖고 낙동강에 엄지손가락 둥둥 떠다닌다는 말이 있었는데, 이번에 지금 대구 경북의 민심과 부산 경북의 민심이 곧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왜냐하니까 뭐 요즘처럼 인사라든가 정책이라든가 봤을 때 사실 아까도 먼저 보면
뭐 친박. 사실은 보면 정치하는 사람은 자선 사업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도 목숨 걸고 한 정권의 청취를 위해서 애썼던데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이 시절에 어느 의원, 모 의원이 그걸 좀 얘기 좀 하니까 의원님 이러려고 그러셨어요? 우리가 이러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묵사발이 나고 왔다는 얘기인데 그분이 대구 경북을 갖다 대표하는 어느 의원이에요. 또 부산 경남도 이번에 안철수 바람이다 문재인 바람이다 흔들리는 가운데 어쨌든 박근혜에게 박근혜 후보에 상당한 지지선이 되어줬지 않습니까? 뭐 대구 경북 말할 것도 없고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대구 경북이 우선적으로 민심 이반하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지방선거 가장 나타나는 게 과거 YS 때 보니까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이 나타납니다. 무소속이 안전하기 시작하고 무소속 자민련이 그래서 컸던 그 다음에 그 다음에 96년에 무소속 다음에 어떤 신당에 나왔을 때 이게 자민련이었거든요. 자민련이 싹쓸이 해버렸거든요. 저는 이와 같은 현상이 바로 내년 2014년 그다음에 2016년에 벌어지고 그렇게 됐을 경우는 지지 기반이 무너진 상태에서 대통령은 정말로 이 정부의 의석수도 그렇지만 전통적 지지 기반이 없는 대통령은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중후반기를 지나고 굉장히 약해질 가능성이 크다. 제가 볼 때는 하여간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박근혜 정부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보면은 정치 쇄신을 표방한 가운데 사정의 바람이 불 수 있다. 예를 들면은 이번에는 뭐 조금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어서 그런가 정치라 단어 자체가 빠졌다 우리 팀 아니, 그건 국회에서 해라고 뭐 그랬지만, 예, 하여간 뭐 지금 오늘 또 보면은 이 4대강하고 그 한식 세계화 부분에 김일성 여사 감사를 갖다가 뭐 거의 압도적인 다수로 지금 국회에서 통과시켰잖아요. 이게 뭐 이런 부분들이 뭐 앞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권력 배분에 이렇게 나름대로 불만과 이런 부분들을 가진 부분들이 박정희 대통령 때 늘상 써왔던 어떤 정치 수단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런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정치 패러다임, 시대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야기했거든. 그랬을 때 이게 5년이라는 세월은 너무 짧다고 봤을 때, 지금 이제 이전에 전 대통령 선거 때도 후보들이 다 합의했고, 이번에도 그 후보들이 개헌의 필요성들에 대해서는 다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획기적인 뭔가 조치를 몇 가지 취할 것이다. 근데 그 중에 개헌도 들어가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지금 사회 언론들이나 이렇게 개헌을 주창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하는 이야기는 현직 대통령이 개헌을 했을 때는 현직 대통령은 임기를 1년 8개월 줄여야 이렇게 되잖아요.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면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뭐 어떤 측면에서 새누리당의 다음 주자가 누구냐 고민할 필요가 없다 지금. 예를 들면 표현을 하면 그 다음에 연임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 고민은 그 다음에 한참 뒤에 해야 되는 문제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상당히 박근혜 정부가 밋밋하게 보이지만 이 상대적으로 보면 굉장히 다이내믹한 정부가 될 수 있다. 이게 이 획기적인 어떤 조치와 이런 부분들을 너무나 많이 봐왔잖아요. 어떤 유시체제 아무도 생각도 못했던 예를 들면은 그런 부분들을 보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비욘드 박정희가 아마 박근혜에 있어서 우리가 지난 대선에도 처음에는 박근혜와 박근혜의 대결로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박근혜는 아마 박정희와의 어떤 를 염두에 두는 어떤 국정 운영이다. 이래 봤을 때 그걸 뛰어넘는 비욘드 박정희. 그리고 저는 2017년 11월 달에 박정희 대통령 100주년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때 어떤 찬란한 어떤 금자탑을 갖다가 이 국민과 역사에 또 세계적으로 좀 내놓지 않겠나. 그걸 위해서 뭔가 획기적인 조치도 있을 것 같아요. 남북관계, 그 다음에 이 개헌 문제, 예를 들면은,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질 것인데, 이 국내 정치에 봤을 때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 전당대회를 5월 4일 날 하고
그 다음에 지방선거 그 공천까지 갖는 전당대회를 한 게 저는 비주류 쪽에서 좀 전략적인 미스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은 범주류에서 그런 식으로 룰이 확정되니까 김부겸 의원으로는 안 되겠다. 두 가지입니다. 이 당선되는 이번에는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과연 김부겸 의원을 자기들의 어떤 그으로 신뢰할 수 있는가 두 가지 문제점이 같이 제기되면서 지금 어제도 내가 민주당 분들을 이렇게 또 몇 분 보니까 그게 불안감도 범주로는 엄청나게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물밑작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주류하고 만났네요 어제. 예. 그래서 그 정세균 대표로 해서 이렇게 지금 아까 말한 10월 재보선 때는 뭐 호남도 위험하다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정세균 대표는 친노 이미지에서는 약간 옅은 친노 이미지를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 총선에서 보면은 지금 사실 대의원 선거가 된 꼴이잖아요 지금. 대의원 선거는 지역위원장을 얼마큼 확보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거기서 지금 최고의 계파의 를 거느리고 있는 게 정세균 대표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정세균 대표와 친노의 또 새로운 결합. 예를 들면 이전에 2008년 선거 이후에 정세균 대표가 올 때 정세균 대표와 친노 486들이 연합해서 범주를 형성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바로 민주당을 망쳤다. 아니면은 지금 이 주류 연합이 민주당을 살릴 것이냐. 그 분기점에 와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대선 패배 세력가 물러나라 할 때 바로 정세균 대표가 총괄 좌장을 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그래서 그 부분들이 바로 어느 정도 숨고르게 들어가는 순간에 저는 가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바로 민주당이 깨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상민 위원장이 얘기하는 그 대선 패배 당 지도부 책임이나 친노 이번에 물러나야 한다고 했을 때 그 세 사람 나왔을 때 해당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정세균 대표 해당되나요? 중수는 해당된다 봐야죠. 김부겸입니다. 김부겸 해당된다 봐야죠. 그러면 결국은 그런 식으로 다 선대위원장과 총괄 자장을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무의미한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책임 안 지면 누가 책임을 지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들이 지금 이제 이 자자질점에 저는 공시가 될 수 있다. 근데 김부겸 위원은 일단 그 부분에서는 비켜다니는 것처럼 지금 돼 있단 말이죠. 주류에서 했던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위원장의 직책을 맡았었지만 그래서 하여간에 민주당은 그 시점이 정말 민주당을 살릴 계기가 될 것이냐 아니면 정말로 진짜로 이번에는 깨질 수도 있다라는 위기감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그 부분에서 아마 이 결정적인 어떤 그 역할을 해볼 때 역시 안철수 신당이죠. 이게. 안철수 신당은 안철수 쪽은 이제 판단을 한 것 같고 그랬을 때 안철수가 어떤 프로세스와 그 다음에 조직 운영을 가져갈 것인가 이 부분에도 광범하게 지금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안철수 생각만으로 운영되는 기존의 안철수 캠프의 운영 방식은 절대로 건물이다. 이게 그게 아마 기본적인 이 논의의 전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정말 수평적인 리더십으로 안철수 내려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일단 많고 그래야만이 제대로 안철수가 뭔가 해나갈 수 있다. 중간에 색다른 얘기를 하셨어요. 아까는 박근혜 지금 대통령의 리더십 스타일이라든가 또 여야 정당 구조로 봤을 때 지금 개판 들 것처럼 얘기를 했다가 얘기하시는 게 박근혜 대통령이 뭔가 심지어는 개헌을 동반할 수도 있고 획기적인 조치를 통해서 헤게모니를 잡고 달리 판을 끌 수도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저는 그 상상력이 분명히 있다고 봐요. 저는 이 대목에만 주목을 해봐요.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 바람이 언제부터 불었을까요? 그거 한번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전두환 7년 반, 노태우 5년, 즉 12년 반 동안은 박정희 박자가 났습니다. 정말.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이 93년 2월 25일 집권한 이후에 여기 우리 이택수 대표님 서베이 전문가시니까 아시겠지만 그 당시 막 100일 동안 하나의 척결하고 막 나갔을 때 95.7%인가 제 기억은 그래요. 나왔을 때 93.6 최고였다고 보도가 나왔어요. 93.6인가? 90%를 넘는 지지율로 좀 질풍노도와 같이 몰아쳤을 때
대충 95년까지 95년 그 지방선거 직전까지 그 93년, 94년 2년 동안은 질풍노도와 같이 몰고 갔어요. 그런데 YS 지지율 굉장히 높았고 그때 박정희 박자가 나왔습니다. 박정희 얘기가 나온 게 놀랍게도 YS 중후반기 가면서 YS가 정치가 허덕거리면서 경제가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김영삼 중반까지 저도 그때 해외 처음 나갔습니다만은 우리 그때 굉장히 원화가 강했죠. 해외에 많이 나갔습니다. 자유다해갖고 그러다가 96년 하반기부터 서서히 어려워지는 가운데 97년 초 들어와서 그때 90막 허덕허덕대고 하니 97년 초에 그때 김현철이 무너지고 한복 무너지고 막 경제가 96년 12월 달에 노동법 파동 일어나고 이런 분위기에서 떠오르는 게 박정희 바람이에요. 서서히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물론 있었지만 와 박정희 때는 잘 살았고 박정희 때는 뭐 경제가 안정됐고 박정희 때는 뭐 이랬는데 모든 것을 죽은 박정희와 산 김영삼을 대비하기 시작했어요. 기억하시겠습니다만 97년 그 무렵에 이인재 경기도지사가 머리 딱 가르마 타고 나와서 자기는 키도 박정희와 같은 162cm다. 그게 바로 김영삼 키를 알 수 있는 이인재 경기지사 한 얘기예요. 그러면서 결국 그런 분위기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고 그 바람되고 하면서 98년부터 박정희 바람이 본격적으로 분 겁니다. 영남을 중심으로 호남 대통령이 됐어요. 우리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그 박정희 바람이 무려 10몇 년, 15년을 지배해왔던 거예요. 그 전에 박정희 추모열폭 없었어요. 제 기억이 없었어요. 분명히 없었어요. 제가 지금 이 이야기가 장황히 들었는 이야기는 바로 아까 안철수가 곧 내려와서 수평적 리더십을 갖춰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잘 돌이켜서 한 1년 전으로 돌이켜보자고요. 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안철수한테 매료되었던가? 안철수 선생이 매료되었던가? 세상을 상식과 비상식으로 보고 이른바 물론 결과적으로 그렇게 안철수 본인이 이렇게 하지 못했지만 상식과 비상식으로 보는 가운데 세상에 이른바 큰 우리가 얘기하는 소통, 힐링 이런 것이 커지었거든요. 지금 박근혜 정부의 지금 현재 보면 약간은 완고한 복고풍의 국정운영으로는 곧 이와 같은 그래서 요구하게 될 것이다. 안철수 제2의 안철수 바람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지금 안철수 바람 어게인 곧 머지않은 올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 한일 것이다. 그리고 거기 그런 변화 속에서 어떠한 식으로 야당이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야당이 어떻게 능동적으로 대처해나가고 주도권을 잡는 당장 이번 4월 24일 재보선에서 안철수의 사람을 내려고 할 때 민주당에서 사람을 안 낼 것인가. 그러니까 지난번에 작년 4.1 총선 때는 그 지역이 통합 진보당 몫이었어요. 그래서 노회찬이 나온 겁니다. 그때 노회찬이 통합 진보당이었어요. 진보정의당이 아니라. 그럼 이 통합 진보당이 이 정도 나오려고 할 거예요. 또 진보정의당에서는 노회찬이가 우리 당이니까 우리 쪽에서 나오려고 할 거예요. 부인 얘기더라고요. 그렇죠? 민주당에서 민주당 무슨 소리? 이 통합 진보당은 우리 깨진 지 옛날이야. 하면서 정동영이도 껄떡대고 누구도 껄떡대고 있어요 지금. 지난번 경선 갔던 뭐 이동석도 다른 사람은 정동영 껄떡거린다 그래. 정동영 개입됐다고. 정동영 전 대표도 기웃거리고 있어요. 그렇게 기웃거리고 있고. 불쌍한 니와. 그 다음에 지금 보고 아까 말씀 안철수 쪽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금태섭이랄까 누구랄까 나온다고 이걸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서 난 민주당이 이번에 보면은 5.4 전당대회 이전에 또 하나의 어떻게 보면 시험대가 아닐까 싶어요. 정치적인 발휘할 수 있는. 그런데 하여튼 나는 지금 오히려 그 노원병의 경우에는 야권 전체를 합해놓으면 괜찮은데 한쪽이지 후보로 모을 전략이 없다. 전처럼 단순히 야권 연대를 하거나 후보 단일 전략 슬쩍 모르게 자발적으로 하면 모르겠지만은 이게 조금 드러내는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민주당을 대표적으로 내세울 수는 없는 거고. 안철수 또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노회찬 전 의원에 대한 복권 움직임은 민주당에서도 우호적이었기 때문에 민주당과 진보정의당은
굳이 두 후보가 양립할 것 같지는 않고 어떻게든 합의를 보겠죠. 근데 통신당이 뭐죠? 네, 문제는 통진당과 안철수 후보 측의 뭐 김태섭 변호사 조관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맏형으로서의 역할. 그런데 그 노회찬에 대한 우호적인 것은 내가 보기에 범야권을 위한 우호적인 전략 태도 때문에 나왔다기보다는 그냥 개파 전략 때문에 나온 거라고 보는지 사실 민주통합당으로 만들어지는 과정도 야권의 확대 전략보다는 개파 논리에서 나와서 결국 한계가 나왔는데 그건 다른 모르겠어요. 공격은 야권 후보 처음에 난리보를 시작하는 건 불가피하고 근데 막판에는 이제 정리와 압박들은 거세질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지지율의 간격들이 발생을 하면 글쎄, 근데 그게 지금 날짜가 저뭐 대선이 좀 길지 않으니까 지금 금방 이제 지나갈 거니까. 그래서 결국 그래서 안철수하고서 결국 보면 우리 국민들이 박근혜 정부 내에서 의외로 노무현을 갖다 다시 찾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늘 얘기했던 특공과 특혜, 판치는 사회를 뒤집어엎고 기회주의가 특세하는 이 사회를 뒤집어엎고 정의가 물같이 그런 사회를 만들자 했던 것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이야기였는데 지금 최근의 인선을 봐도 참 특권과 특혜가 판을 치고 기회주의가 판을 치고 있거든요. 요즘 골프까지 판을 치더군요. 그래서 천하만 지금 그러니까 전형적인 기회주의, 특권, 특혜 이런 부분을 극복하는 바람이 불 것이다. 또 다른 복고바람이 불 것이다. 예. 전체적으로 지금 얘기가 됐는데 대체로 한두 가지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뭔가 기존하고는 다른 또 획기적인 뭔가 조치를 할 여지도 있다. 남북관계든 아니면 대내적인 관계든가 이런 얘기 나왔지만 사실 우려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새 정부가 들어섰고 뭔가 다른 대통령이 들어섰는데 우리가 뭘 기대할 수 있는 것인가 조금 우려하면서 보완해 주기를 당위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뭔가 이런 종합적인 정리하면서 한 돌아가면서 마무리하죠. 결국 저는 초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초심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2004년 새누리당이 배한성 전신인 한나라 그 당시 그 사실 비대위 비상체제에서 박근혜 당시 의원이 보여주었던 그런 초심, 정말로 국민들하고 눈을 맞추려는 지금도 기억하는 것이 포항의 죽도시장이라는 데 가서 쭈그리고 앉아서 좌판에 멍게 썰어놓은 거 초고추장에 찍어 먹으면서 옆에 초고추장 좀 씩 닦고 그리고 사람들하고 늘 대화하려 했던 그런 눈높이를 갖다가 국민들에 맞추려 했던 그런 초심으로 돌아간다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뭐랄까 소통 그리고 귀 기울임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해결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좀 초심으로 돌아가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재벌과 박근혜는 어찌 될 것 같아요? 재벌과 박근혜요? 재벌이 이깁니다. 이긴다고. 재벌을 이길 수밖에 없는 재벌은 이미 재벌이 검찰과 관료를 갖다 장악하고 있는 슈퍼갑이기 때문에 그 재벌이 제일 밑에가 되어 있고 오른쪽에 관료, 왼쪽에 검찰이 주고 있거든요. 그 경우에 따라서는 노조도, 뭐 민노총도 마찬가지고 한국노총도 마찬가지고 지도부는 알게 모르게 재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우리나라 사회 구조, 4대 기득권의 최고 슈퍼갑인 재벌을 갖다가 지금 검찰과 관료를 갖다가 개혁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가지고 끌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시간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달을 놓고 봤을 때는 박근혜 정부 앞길은 저는 좀 비관적일 것 같아요. 워낙에 반전에 따른 일단은 좀 충격들이 큰 것 같고, 그러니까 비포 애프터가 너무 달랐기 때문에 대선 이전의 박근혜, 대선 이후의 박근혜가 너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지금의 흐름이 계속되는 상태에서는 새 정부 효과도 예상보다는 상당히 좀 단축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아마 그래서 4월 재보선부터 이제 좀 나타나겠지만은 그렇게 뭐 좋은 시기가 오래 갈 것 같지는 않다 그렇게 좀 이제 전망을 합니다. 네, 이렇게 대표. 최다 득표 그리고 과반 득표를 한 처음 첫 대통령으로서 정통성을 확보하는 상황이고 박근혜 대통령의 공은 받아들이되 관은 그 트라우마에서 빨리 벗어나서 소통하고 또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아까 뭐 시차 얘기했지만 그 시차가 그 시간적인 시차도 있지만 보는 눈높이의 시차도 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정보에 있어서도 뭐 고급 정보 이런 그 또 좀 수준이 낮은 정보 이런 거 가리지 말고 인선 과정이나 청취 과정 다 좀 공개해서
지금 최근 저희가 여론조사에 보면 중도층이라고 응답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좀 늘고 있고 보수는 선거에 확 줄고 있거든요. 진보는 굉장히 약화되어 있고 근데 중도층이 굉장히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뭐 안철수 현상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머지 48%를 계속 염두에 두면서 통치하면 좋겠다. 김명구 대표는 특별히 할 말 없으시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뭐 대충 이거 정리하겠는데 박근혜 정부 출범식인데 이렇게 여러 가지 조금 우려가 섞인 주문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출범하자마자 초쳐서 죄송합니다. 같은데요. 되게 뭐 얘기는 뭐 비관적인 전망도 있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아니면 그 이전에 후보로 부각되는 과정 속에서 했던 국민들에 대한 새로운 기대, 그 마음을 다시 돌려서 시작한다면은 그나마 좀 우리가 기대했던 바를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우려 섞인 주문이 있었습니다. 이걸 마치겠습니다. 네.